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손발이 점점 말을 듣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습니까? 혹시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손에 맡겨야 하나?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누르진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은 그 선택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조용하지만 단단한 대안을 건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상 스스로 못 움직이게 되면 요양원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겠지. 하지만 그곳이 과연 내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공간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오래전 한 할머니가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등이 굽고 보행기도 힘겹게 끌던 그분은 단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된 몸으로 어디로 가야 덜 무시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물음 하나에 저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들, 딸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속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집안의 중심이자 아이들의 울타리였던 자신이 이제는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요양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고요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정은 없었고 시간은 흘렀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아침엔 일어나라는 방송, 점심엔 알 수 없는 반찬, 밤엔 간호사의 손길에 기계처럼 눕혀지는 침대, 그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빌려 버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딸에게 부탁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내가 누웠던 요양원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몸이 아프고 혼자 살기 힘들어질 때 무조건 요양원을 택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 인간다운, 더 따뜻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안을 실천한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제3의 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여성은 59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연로하시고 특히 어머니는 무릎 관절염과 당뇨로 거의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거동은 가능했지만 집안일을 전혀 해본 적 없는 분이셨죠. 딸인 그녀는 고민 끝에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보다 실용적인 판단이 앞섰습니다. 어머니도 편하실 거고 나도 일하며 돌보는 게 어려우니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겠지. 하지만 요양원에 모시고 다녀온 날 밤 그녀는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없이 고요했지만 어딘가에 걸려있는 듯한 눈빛.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구나. 그녀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말하셨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가기 싫다. 사람이 너무 많아도 외롭더라. 그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요양원이 아니어도 방법은 있을 거야. 그때부터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찾은 것이 돌봄 공동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 친한 친구 2명에게 부모님 돌봄에 대해 솔직히 털어놨고 세 가족이 뜻을 모아 한적한 전원주택을 공동으로 임대하게 됩니다. 3명의 어르신은 각기 건강 상태는 달랐지만
함께 있을 땐 훨씬 활력이 돌았다고 합니다. 교대로 간병인을 쓰고 식사와 청소는 돌려가며 도우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공간이 요양원이 아닌 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무기력함보다 함께 있음의 힘이 컸고 어르신들 역시 서로 의지하며 훨씬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은 웃으십니다. 밥을 드실 때도 예전처럼 맛있게 드시고 가끔 텃밭에서 손도 만지세요.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양원은 사람을 보호해주지만 삶의 의지를 키워주진 못한다. 그건 관계의 힘이고 공동체의 온도다. 요즘은 지방 소도시나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돌봄 공동체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서로의 부모님을 돌보는 구조 혹은 가족끼리 협력해 공동 주거 공간을 만드는 방식. 핵심은 삶을 고립시키지 않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만약 내 몸이 불편해지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돌봄이 필요하게 된다면, 이런 방식의 대안이 있다면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음으로는 왜 요양원이 아닌 이런 공동체 방식이 노후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육체적인 약화만큼이나 정신적인 고립감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말이 통할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연결감의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이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아 존중감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 시기의 관계는 그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지주와도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돌봄 공동체는 단순한 생활 대안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삶의 동력을 유지해주는 심리적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루에 몇 번씩 주고받는 대화, 밥상을 함께 차리고 먹는 과정, 의미 없는 듯 보이는 안부 인사조차 노년의 마음에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반면 요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정형화되어 있고 돌봄의 행위는 있지만 관계의 깊이는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욕구단계 이론에서 소속감과 존중 욕구가 인간의 행복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 이 두 가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요양원에서 보호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호 속에서도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비로소 인간다운 노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봄 공동체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울감 수치가 요양원 거주자보다 현저히 낮았고 식욕, 수면, 회복 탄력성 등 전반적인 건강 지표도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히 공동생활이 주는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소속된 삶을 살고 있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땐 나를 돌보는 사람이 시간이 끝나면 떠났어요. 지금은 서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내 옆방에 계속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돌봄 공동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며 그 실현 가능성과 현실적인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곳은 경북 영양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돌봄 자치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이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주거형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리모델링한 주택이 5채 정도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안에 사는 어르신들은 모두 70세 이상입니다. 이들은 가족이 아니지만 매일 식사를 함께하고 가벼운 집안일도 나눠 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분에게는 보건소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가 주 2회 방문해 간단한 의료 지원을 해줍니다. 무언가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그곳엔 확실히 집이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기획한 분은 원래 복지시설에서 일했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요양원에서 일했는데요. 보호는 잘 되는데 어르신들이 웃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분들이 왜 안 웃을까?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닌 공간에 사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설이 아닌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작은 단위일 것. 둘째, 선택권이 어르신에게 있을 것. 셋째, 관계가 중심이 될 것. 이 기준 아래 지방의 유휴주택을 개조하고 주민들과 협의해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어르신들이 조용히 잘 지내고 종종 농사일도 함께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자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입주한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땐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긴 아침에 밥 짓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게 돼요. 누가 날 부르진 않지만 그 소리 하나가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이처럼 작고 유연한 구조의 돌봄 공동체는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운영비 문제, 전문 간병 인력의 확보, 입주자 간의 갈등 등 보이지 않는 손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고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 자신이 삶의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양원에선 방을 정해주고 시간을 정해주고 식단을 정해줍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선 언제 일어날지, 어디에 있을지,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성은 노년기의 우울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다음으로는 철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왜 인간은 늙어서도 선택권을 가질 때 행복을 느끼는지를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의 현실에 가장 뼈아프게 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체적 기능을 잃어가고 삶의 중요한 결정권조차 주변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양원에 가게 되는 시점에는 대부분의 선택이 본인이 아닌 가족에 의해 내려지죠.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날지, 어떤 사람과 방을 쓸지 모두 정해져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존재의 박탈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요소 중 하나로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자율성을 잃은 삶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과 분노를 키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은 돌봄 공동체의 큰 가치는 선택하게 해주는 환경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더라도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누운 것과 스스로 선택해 쉰다는 감각은 전혀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것과 내가 허기를 느껴 누군가에게 부탁해 먹는 밥은 그 의미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노년의 삶을 더 인간답게 만들고 더 살고 싶게 만들죠. 또한 이런 공간에서는 서로의 필요를 알아채는 자연스러운 배려가 생깁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어젯밤에 발이 저렸어 라고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옆방의 어르신이 다음 날 따뜻한 물주머니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이런 연결은 복지 시스템이 줄 수 없는 관계적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노자 역시 작은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삶이 진정한 도라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크게 돕지 않아도 작게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건 단지 시설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울타리일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이런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현명한 준비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런 대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 관계의 설계입니다. 돌봄 공동체는 결국 함께 살아갈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가까운 형제, 친척, 친구 혹은 오랫동안 마음을 나눈 이웃이라도 평소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신뢰를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보다 연결된 사람이 없어서 생깁니다. 따뜻한 돌봄은 결국 익숙한 얼굴에서 비롯되며 그 익숙함이 쌓일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함께 늙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 공간에 대한 계획입니다. 혼자 살기 어려운 시점이 온다면 소규모 주거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 빈집, 공공임대 혹은 협동조합형 주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고령자 맞춤형 공동체 주거를 실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보만 잘 챙기면 충분히 현실화 가능한 모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구조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모든 돌봄의 기본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를 대비해 간병비나 공동생활비를 서로 어떻게 분담할지,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사전에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 함께 쓰는 자원은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현명한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는 나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는 일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단지 보호받는 입장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든 기여할 수 있는 구조에 참여할 때 노년은 비로소 살아있는 시간으로 남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아이들에게 내 노후의 방식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고 요양원 대신 공동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부드럽게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내 뜻을 존중해 줄 때 심리적 갈등이 줄고 내 선택이 외롭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삶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의 중심에 외로움이 아닌 관계와 존엄이 자리하길 바란다면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이 되도록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몸이 아니라 존엄을 잃을 때입니다. 더 이상 내 의지로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어디론가 보내지는 존재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느낄 때 사람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양원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안전할지 몰라도 마음이 머물 곳을 잃는다면 그곳은 쉼이 아니라 침묵의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돌봄 공동체, 가족이나 친구,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울타리는 내가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서로 돌아가며 도우며 혼자 누워있는 시간보다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삶,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건강하시더라도 꼭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하나, 공간 하나, 마음 하나만 바뀌어도 노년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스스로가 누군가의 짐이 될까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 중 마음에 남는 한 줄이라도 꼭 기억해 주세요. 존엄을 지키는 노후는 혼자가 아닌 함께해서 시작된다. 방송을 듣고 떠오른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용기가 또 다른 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혀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곁에서 마음을 지켜드리는 상담사였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